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방학했습니다. 채점도 끝나셨습니까? 채점 다 끝났습니다. 네. 이번 학기에 컴플레인이 많아가지고 뭐야, 학점에 대해서? 학점에 대해서 답변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지금. 예. 아 근데 진짜로 혹시 학부모도 전화 와요? 왜 내 아이 점수가 이거밖에 안 되냐? 저는 뭐 학부모한테 온 적은 없는데 뭐 그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 대학생 자녀인데 대학생 자녀이 성적을 가지고 학부모가 요즘 뭐 사회부 기자들 왜 한 달 동안 굉장히 심하게 입사하면 훈련시키잖아요. 네, 사찌마을이라는 일본 말로 표현하는데 네. 집에 안 보내고 굉장히 경찰서 굴리면 아. 어머니들이 전화해서 좀 사회부장한테 잘 좀 부탁한다고 하고. 진짜요? 예전에 오래전 이야기도 아니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특히 요즘 여기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자들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네, 뭐. 밤새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뭐 경찰서를 다니니까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이렇게 다음 어디 가니 관악경찰서. 아니 그러면 어머니가 기사를 하는 거예요. 동행을 하는 밤에. 거예요? 네. 그게 정보보고에 걸려가지고 시경캐백에 들어가가지고. 오.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오, 나 그건 또 처음 듣네. KBS에 있었던 싫어합니다. MBC 캡이 알려줘서. 오. 그래서 그 기자 어떻게 됐어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시경캐백에. 알았어. 여기서 네. 강남서로 호출돼서 그다음에 아주 혹독한. 네. 네.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시대가 그러니까요. 네. 많이 받겠습니다. 외아들, 외동딸. 그래서 아무튼 그럼 교수님은 그 항의받은 것들한테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고. 그렇죠. 뭐 저희 뭐 이제 쿨하게. 네. 너 원래 B야, 막 이런 너 원래 C야, 막 이런 식으로. 너 딱 혹시 대답 이러신 거야? 너 지금 B 받았는데 C로 내려줄까? 혹시 이런 식으로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아니고 이제 점수 공개해달라는 거게 많기 때문에 예, 점수 쫙 그 하나씩 세부적인 걸 공개해주면 그냥 조용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럽습니다. 이제 채점까지 다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유잖아요. 네, 교수의 특권 방학입니다. 너무 좋으시겠다. 네. 그러니까 연구해야죠. 뭐 그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제가 모르겠고. 연구해야죠. 네,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까 연구해야죠. 아 예. 부러워. 네. 근데 연구 용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좀 자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문이 이제 전조 현상으로 이해하면 그렇죠. 되겠네. 그죠? 네. 자문하고 자문 들었으니까 연구 용역하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자문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시선 집중 덕분입니다. 저희 오늘 방송 끝나고 식사하기로 했잖아요. 국밥이나 한 거. 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처 쪽 좀 점검을 해야 될 텐데 먼저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은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여간 이분이 늘공은 아니세요. 늘공이 자꾸 나오는데 늘공 아니고 어공입니다, 이분. 그리고 행정학자 출신입니다. 행정학자.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계속 연구하신 연구자고.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업무하는 스타일이나 부처 내에서 평가는 좋다 그래요. 뭐 노조에서 어제 뭐 입장 나오고 했던데.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혹은 이제 전략적인 포소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탕평 인사한다. 탕평 인사. 우리는 적이라도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인사가 된 인사라고 하더라도 임명된 인사라고 하더라도 능력 있으면 같이 가는 거다. 이제 그런 시그널을 주지만은 지금 여당, 야당 그리고 업계에서 동시에 세 부분에서 이제 공격을 받는 이제 이런 인사가 됐고 본인이 뭔가 입증하지 않으면은 저는 뭐 조만간 사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하세요? 왜냐면 공격이 지금 거세거든요. 지금 거세기 때문에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 가서 국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 공격이 뭐 지금 결국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성과를 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끝까지 못 버틸 거라고 전망하시네. 김원정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우 잘한 인사라고 봅니다. 매우 잘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새 정부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잘 모르지만 능력 부분에서는 이제 검증이 된 분 같고 그래서 그 가치만 공유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정부의 성패는 정말 보수의 훌륭한 분들을 얼마나 많이 중용할 수 있느냐가 정말 성패를 가른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저는 조금 전에 이제 김우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 바탕에는 네.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이전 정부의 어떤 장관도 한 명 정도는 재기용하는 것, 이 이제 기본 방향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송미령 장관은 정책 문제도 있지만 12월 3일 그날 밤에 행적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송미령 장관이었어야 되느냐라는 또 문제 제기는 나올 수 있잖아요. 뭐 기술적으로 따지면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될 이유가 10개도 더 나오겠죠. 저는 근데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지난 정부 인사를 전번 총선에서 전전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을 때도 이제 여소야대 구조가 되면서 그때도 이해찬 대표가 고개를 낮추고 보수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하나도 인재 영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진보 진영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아무리 그때 뭐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님 뭐 복지부 장관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보수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결국 진보만의 정부가 됐고 정권 뺏겼잖아요. 저는 보수의 얼마 전에 누가 김혜지 의원님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국민청원 이거 끝났나요? 국민 추천 끝났나요? 끝났죠.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뭐 김혜지 의원 같은 분들 저는 많이 현실적으로 성사되기 어렵겠지만 이런 분들 보면 항상 약한 자 뒤처진 사람들 편에 서서 예를 들어 간호사법 할 때도 혼자서 당론과 반대하고 그날 12월 3일에도 이분 시각장애인인데 담장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60명이 국민의힘 당사에 모였는데 국회 안 간다 그러니까 혼자 국회 가신 거 아니에요. 이분 시각장애인인데 눈 잘 보이는 사람들도 안 갔는데 그렇잖아요. 담장 넘어가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말려가지고 위험하다고 해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분들도 뭐 진짜 만약에 뜻만 맞다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면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뒤처진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분 전장현 시위할 때도 가서 무릎 꿇고 네, 우리가 맞아요. 돌보지 못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가치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예를 들어 이분이 생각하고 을지로위원회하고 뭐가 다를지 모르겠어요. 네, 잘은 모르지만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비단한 예로 그냥 하나 말씀을 드렸지만 중도나 보수의 좋은 분들 많이 중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포석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제 현안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지층이 만족할 만한 이 농업 관련된 개혁안들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 소위 말 농업 4법, 양국관리법 포함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이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농림부 산하의 고위 공무원들도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농망법이다든지 이런 표현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희망법으로 바꿔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공무원들이 포지션을 바꾸는 거는 헤드를 바꿔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완전히 180도 돌아설 수가 있는 건데 이제 헤드가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헤드 자체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되는데 그럼 이분이 그럼 장기적으로 이분한테 그게 도움이 되는 건가 이렇게 봤을 알겠습니다. 때 저는 조금 오래 버티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한 명.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분은? 멋지지 않아요? 예. 선진국 같잖아요. 선진국에서는 흔한 일이고, 네. 영국에서는 어네스트 베빈이라고 부두 노동자가 외무장관 한 적도 있어요. 오래전이지만. 외무장관? 외무장관. 오래전 일이지만, 무슨 말이냐면 그 분야에서 탁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만 공유할 수 있다면 전문성만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선진국에서 비일비재한 일이고 반면 이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그 각 부처 장관도 그 색깔이 다 맞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정부도 보면 노동부 장관이 별로 친노동이지 않고 친기업이면 산업부 장관이 친기업이고 노동부 장관은 친노동, 환경부 장관은 친건설이 아니고 친환경이어가지고 서로 격렬하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토론하면 결론 잘 안 나요.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그렇게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게 민주정부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면 보수정부 들어서면 모두 다 개발주의자, 반환경주의자, 반노동주의자 이런 분들이 다 입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정책의 노선에 맞다 해도 반대로 그러니까 이 진보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노동부 장관은 정말 노동자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됐으면 산업부 장관은 정말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치열하게 서로 의견 나누고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처 간 견제 원리도 좀 작동이 돼야 된다. 그 부처가 있는 존재 이유잖아요. 그렇죠. 통일부가 있는 이유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무슨 정책이든 하자는 거예요. 네. 근데 통일부 장관에 통일은 아닌 것 같아라는 사람이 가 있으면 아무리 그 정권이 보수 정권이라지만 잘못돼 여가부 장관에 여가부는 해체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관이 가 있으면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분 계속 제가 뭐 원래 알던 분이 아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로맨틱하다 이제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로맨틱. 오. 철도 기관사가 예. 그리고 우리가 철도 노조가 우리 그 뭐 해방 이후로 굉장히 강성 노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그 저희 또 그 장인어른이 또 철도 노조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돼요? 오. 약간 그래서 매우 로맨틱하다 이제 생각이 들긴 했어요. 공기업 노조 중에 제일 그럼 혹시 크죠. 네. 장인어른의 평가는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네,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하여간 뭐 약간 그런 먼 인연이 뭐 조금 있긴 한데 여하튼 네. 그래서 로맨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우리 AI 수석이나 이 과기부 장관이 지금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지금 좀 들어가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요 분은 이제 철도 기관사 출신의 뭐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네. 어떻게 보면 강성이라면 강성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부 장관이 이제 들어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상당히 조정하는 기능이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로드가 많이 걸릴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의 자본을 놓고서 뭐 예컨대 100조 가까이 이제 뭐 향후 5년 동안 돈을 집어넣고서 그러면 진행하다 보면은 그 수요처가 뭐 스마트 팩토리가 된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를 하고 그러면 노동자를 줄이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구조조정하고 이제 이런 이제 이슈로 나아갈 건데 그러면 이때 또 노동부 장관이 또 되게 강성이 들어서 있으면은 정부 내에서 내각에서 이걸 조정하는 기능은 상당히 이제 로드가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네네. 대통령이 지금 자신감이 되게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은 내가 하면 되는 거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태도 갖고 계신데 이게 또 정치적으로 항상 뭐 축구처럼 공격할 때도 있지만은 수비에 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조정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실장도 있잖아요. 정책실장. 정책실장은 그래도 뭐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뭐 조정 기능이 뭐 아주 세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정무적으로 조정을 이제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구조가 좀 어렵게 좀 짜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다만 지금 요 김영은 이제 그 장관 후보자가 뭐 어제 그제 하신 말씀 중에 SPC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는 이건 지배구조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신 거는 저는 되게 맞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얼마나 뭐 매뉴얼을 만들고 안전 뭐 수칙을 준수하라고 하든지 간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는 거는 그러면 지배주주의 생각이 뭐냐, 왜 생각이 안 바뀌고 있는 네. 거냐, 이게 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냐는 끝까지 가면은 위에서 별 관심이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배구조의 문제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이제 치고 들어가겠다는 걸 봤을 때 저는 뭐 신선한 접근이다. 이제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 결투의 불씨를 남겨놨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또 하나. 지금 이제 뭐 수석이나 경제 관련 수석이나 또 장관 자리에 또 기업인 출신을 네. 발탁하는 경우도 여러 건 있었어요. 과기정통부랑 중기부가 그렇죠. 이번에 맞습니다. 기업인들 현직에 있는 분들 그렇죠. 오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거 평가할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시장 경제하는 나라에서 기업인들을 써야죠. 미국은 많이 쓰죠. 미국은 워낙 친기업 정서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 30% 정도 기업인을 써요. 우리는 30% 정도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만 따져도 30%면 60명이잖아요. 우리 61명이 법조인이에요. 90명이죠. 90명이지. 30%면. 3, 3은 9. 아, 그렇군요. 네. 우리 61명이 50% 정도 되나요? 그럼 50%죠. 네. 61명이 법조인이더라고 세 보니까. 근데 우리 지금 대통령도 그전 대통령도 다 법조인이잖아요. 우리 법조인 뭐 지나치게 높은데 그걸 떠나서 기업인 비중이 굉장히 낮고 예.
기업에서 검증된 분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지금 정부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느냐 이 부분만 검증이 된다면 기업인들이 들어오는 거 사실은 기업인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또 정부가 데려오고 싶어도 백지 신탁 뭐 이런 여러 제도 인사청문회가 제일 큰 턱이고요. 그렇지. 그래서 인사청문회법도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정부에서 한다 그러면 또 야당에서는 그 검증하려고 하니까 너희만 못하게 하냐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이럴 때 여소야대일 때 이 법 하나라도 하면 다음에 또 보수가 정권 가져가면 지금 뭐 좋은 인재들이 인사청문회 때문에 정부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백지 신탁 문제만 해도 이것도 좀 뭐 여러 번 이야기가 됐지만 도대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백신탁이니까 저 뭐 장관은 그 구청장이 그만둔 적도 있잖아요. 그거 하기 싫다고. 아니 진대재 장관은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고 참여정부 때인가요? 진대재 장관이? 진대재 장관 70억 스톡옵션 포기하고 들어왔어요. 그게 40배짜리 했으니까 74, 18. 그걸 포기했었어요? 그걸 포기하고 들어왔어요. 70억을? 그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알 정도로 이게 회자가 됐으니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이 좋은 기업인들이 이 정부와 뜻을 같이 하는 기업인들 한번 들어와서 이거 한번 맡아주십시오 해도 아유 저 주식 다 팔아야 하는데 전 국민의 1,700만 명이 주식 투자하는 나라에서 장관은 다만 공개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직무 연관성이 없는 주식은 갖고 있으면 미국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이 쪽집게처럼 사기만 하면 주가가 올라가서 펠로우 미러링이라 그래갖고 펠로우 낸시 펠로우 여사 하원 의장이 투자한 종목들만 그대로 따라해요. 하도 종목이 잘 올라가니까. 그 양반은 사기만 하면 올랐어요? 낸시 펠로우 그렇게 기본적으로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죠. 네, 교수님하고는 정반대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제가 또 손해 보면은 남들이 이득 보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기업인들 뭐 저는 중용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제도적으로 오히려 이게 벽이 있어서 좋은 분들을 더 많이 못 모셔온다. 문호를 더 열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진입 장벽을 좀 더 낮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이 공직에 각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이제 관성, 훈련된 공직자들이 뭐 좋은 결정도 많이 내리지만은 공무원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답답한 게 뭐 해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게 안 되는 이제 수백 가지 이유를 이제 대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이렇게. 그럼 결국엔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정체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좀 활로를 뚫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되는 안을 내고 책임은 이제 정치권이 좀 져주는 방식대로 해서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활로를 뚫어주는 것도 방식이고 뭐 우리가 뭐 익숙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보고 갖고 오라 그러면은 어디 이제 기업에서 그 연구소에서 어떤 뭐 자료 받아다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무슨 5대 무슨 뭐 산업에 10대 무슨 주도 기술에 뭐 10년 동안 뭐 한다 뭐 펀드 만들어서 뭐 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익숙하게 실패하는 길로 가는 건데 익숙하게 그것도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다 그래서 누가 더 저 돈 빼먹겠구나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좀 그 중에서도 좀 되는 거를 조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해본 사람들이 가서 해보면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이게 있고 그래서 성과와 실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뭐 국정 철학이 지금 당겼다고 보고 다만 이제 국가가 이 성과만으로 구성되느냐 뭐 이런 전 질문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조금 더 이제 큰 얘기인데 학자들이 이제 많이 뭐 정부에 들어가는데 대체로 경제학자들은 많이 들어가는데 경영학자가 들어간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뭐 별로 없었는데 장하성 실장만 이제 경영학자고 대체로 경영학자들이 그러네요. 입각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 후생을 이제 보도록 그렇게 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뭘 보든지 간에 그래서 사회 후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요거를 보는 거고 근데 경영학자들은 보통 일방에 이제 편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윤이 되냐 안 되냐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경영적인 판단을 많이 내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 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데서 손해가 막 크게 발생하면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사회 후생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훈련이 약간 좀 덜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 불안 요소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트럼프기에 처음에 날렸던 게
우리 머스크 형님 아니겠습니까? 머스크 형님이 지금 머스크 전기톱 들었던 장면이죠. 네, 테슬라도 지금 엄청 떨어져서 큰일인데 지금. 테슬라도 갖고 계세요. 우리 또 국민준 다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 형님. 근데 여기 덧지라고 하는 그 정부 효율을 만들어 가지고 뭐 연방 공무원도 엄청 잘라냈잖아요. 근데 지금 오니까 몇 달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재고용하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는 하지만은 이 중간에서 같이 조화를 맞춰 가지고 국민 후생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같이 봐줄 필요가 있다. 이제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이번에 발탁된 그 인물들에 대한 평은 좋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보수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난 정부 왜 실패했습니까? 대통령이 3년 동안 기업들 입장, 보수 정부니까 기업들 입장 챙기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노동자 대표하고 3년 동안 단 한 끼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멀리한 게 아니라 반국가 세력 취급을 했는데. 단 한 끼의 식사도.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여러 명 모여서 민노총 위원장하고 식사라도 한번 하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싫어도 악수라도 한번 할 수 있었을 텐데 한 번도 하지. 반대로 말하면 진보 진영 대통령이 나와서 기업 인사나 총수를 한 번도 대면하지 식사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가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처럼 경제 대국에서. 뭐 오히려 건폭으로 몰고 막 이랬지. 그러니까요. 저도 그 3년 전에 정확히 그 지적했습니다. 기업을 만나러 가기 전에 노동계 먼저 만나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모양새가 좋지. 기업을 만나더라도.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아주 귀하게 잘해가지고 이런 사람 보기 싫어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인사평가는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전에 김원장 기자가 낸시 펠로시 그 주식 투자 비법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증시 얘기를 좀 합시다. 네. 전문가들이 뭐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 뉴스가 엄청 나왔더라고요. 내년 봄에 3,600까지 간다. 네. 3,500도 아니고 3,700도 아니고 600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뭐. 자, 그러면 어떻게 교수님 어깨 좀 펴는 겁니까? 지금 뭐 9만 전자에서 6만 전자까지 왔으니까 아직 조금 더 많이 좀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5천까지는 가야 5천까지는 가야 본전치기? 그렇게 돼야 이제 9만 전자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겠죠. 네. 아무튼 3,600 전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4년 전에 3,300까지는 간 적이 있고 지금 대통령 이번 임기 동안에 이제 뭐 정치적 수사일 수도 있지만 5천까지 간다. 5천은 쉽지 않을 것 같고 5천까지 가려면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와야죠.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고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되고요. 저는 뭐 3,600, 700 어제 KB가 3,700으로 바꿔 잡았던데요. KB금융에서 목표 주가를. 또 100 올렸어요? 네. 뭐 3,600이든 그 정도는 뭐 우리 증시가 워낙 저평가돼서 우리 증시는 여러 가지 설명할 거 없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잖아요. 그러니까 헐값이에요. 수많은 통계로 보면 우리 기업들의 가치는 매우 쌉니다. 싸게 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실제로 지금 개인들은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지난 한 달 동안 한 5조 원 정도 순매수해서 외국인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고 이 말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도 큰 덩어리는 또 외국인들이 이익을 가져가고 개인들은 내려갈 거다에 많이 베팅하고 계시고 개인들은 또 게다가 한 20조 정도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계세요. 이제 역대급인데 신용잔고가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면 뭐 기관, 개인, 뭐 외국인 다 이익을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 가치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3,600, 700 여력은 제가 뭘 알겠어요. 전문가들의 주장이 충분히 여력이 있다. 다만 그러면 한 2,700, 800 할 때 오른다고 알려주지 꼭 오른 다음에 전문가들은 왜 오르냐면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원래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은 아쉽죠. 네, 근데 뭐 객관적으로 봐도 PBR 같은 뭐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업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PBR 이런 데도 조금 논쟁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논문 같은 걸 쓰면은 한국 데이터를 쓰면은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니네 데이터 잘 못 믿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 뭐 회계나 이런 관행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아직도 100%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에 이제 미비한 점들이 이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때 좀 손해 볼 수 있는 이유 없이 손해 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아직도 상존한다. 라는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이번은 정부 들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부당행위에 대한 척결을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정부가 이제 그거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힘빨 받아가지고 지금 뭐 3천을 회복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들어와서 이제 우리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는 제일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거라고 봐요, 사실은. 이제 전 재정학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 추경하고 경제가 너무 달아오르면 조금 죽이고 이게 기본적인 경기 조절 기능이거든요. 근데 내가 외국인 투자자인데 한국에 자산에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이유 없이 지금 경기가 꺼져가는데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참 신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 근데 지금 뭐 추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기능이 이제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천도 다져가면서 3천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앞으로도 뭐 폭락하지 않고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우리 뭐 지금 해외 정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늘 뭐 불확실성으로 뭐 상존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뭐 해외 얘기했으니까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이거 이제 큰일 난 거 아니냐 했다가 갑자기 또 급 반전이 됐어요. 네. 자, 국제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까지 좀 다시 어떤 제한됐다 이렇게 좀 안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오히려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기업이 내는 퍼포먼스 그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다는 게 이제 거의 뭐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러면 전 세계 유동성은 여전히 많이 풀려 있고 그 돈들이 어딘가 가서 뭐든 사야 한단 말이죠. 금도 사야 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저기 다 들어가 보다가 이제 PBR이나 PER 봐보면 한국이란 나라는 상당히 좋은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이고야 PBR이 1이야? 조금 담자. 외국인 투자들 조금 담으면 1조, 2조, 3조, 5조 막 이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이란이라든지 뭐 지정학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또는 뭐 양안 관계라든지 지정학적 문제가 우리에게 늘 우리는 이제 개방적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그런 영향보다는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메리트 분명하게 반짝반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봤던 것은 이제 정치적 불안정성 이것이 좀 컸던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 정확한.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가시다 보니까 정상화되고 있다. 한국 시장은 좀 왜 저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좀 멀쩡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불안해진다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안개는 최소한 거쳤구나. 그럼 이 정도 주식은 사야겠다. 예를 들어 현대차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차를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PBR이 0.5.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현대차 시가총액 40조예요. 40조. 40조면 저희가 40조 모으면 현대차를 100% 살 수 있어요. 정의선 회장이 2.6% 지분 갖고 있는데 저희가 40조만 모으면 100% 주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현대차가 작년에 16조 벌었거든요. 영업이익만. 그러니까 우리가 40조만 모으면 2년 반 지나면 그러니까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본전 다 뽑네. 그럼요. 현대차가 KB보다 싸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기업이 기업 가치, 주식 가치를 올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기업의 오너 일가가, 총수 일가가. 그래서 상법 개정이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법 개정도 연결되고 또 배당을 많이 해야 돼서 뭐 배당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뭐 소득세율 낮춰준다는 이소영 의원의 법안도 있고 뭐 그런데 다 맞물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학자로서 조금 더 재밌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윤석열 정부에서도 밸류업 한다고 여러 가지 뭐 제도를 내놨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여러 가지 난리 부르스를 막 쳤죠. 무슨 공시한다 그러고 뭐 이제 했는데 그때는 뭐 시장 꿈쩍 안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상법 개정한다 그러고 뭐 개정한 것도 아닌데 개정한다 그러고 뭐 이제 불공정 거래 엄단한다 그러고 이제 이 정도만 했는데도 지금 막 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 지난 3년이 악몽 같았던 게 모든 정책이 진정성이 없잖아요, 사실은. 예, 이게 무슨 주가 올린다 그랬을 때 어느 놈이 또 빼먹는 거야.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내 주식이 오른다는 그런 생각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법규나 이런 거 면으로 다져가면서 지금 가는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견고하고 그 시그널을 밖에서 봤을 때 이거 믿을만하다. 네. 아, 요거 믿을만하다. 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요거 믿을만하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상당히 좀 급락하는 일 없이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 투자자수 바람입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작년 초였죠. 초에 밸류업 하자고 맞아. 일본 증시가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우리도 했는데 그때 2,800이었던 게 이제 연말에 2,400까지 떨어져 전 세계 주식이 다 오를 때 그래서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 맞아. 저는 그 그 얘기 표현 있었죠. 아주 싫어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나와 대통령이 그래서 이게 우리 증시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게 비상이다 생각해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김용현 장관이 잘못 알아듣고 농담입니다. 네. 지난 30년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대통령 임기 어느 대통령이었을 것 같으세요? 언제였어요? 지난 30여 년 동안. 노무현 아니에요? 노무현이에요. 네. 3천을 처음 찍은 대통령은 문재인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이고요. 그래서 진보 정부가 이런 오히려 자본시장에서 더 약할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를 이렇게 유동성 장세로 급하게 외국인이 사서 올라갑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건 별로 이렇게 튼튼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는 건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근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패턴 이 자세 이거 바뀌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만큼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건 형편없거든요. 이 자세가. 우리 사실 주식 투자라는 건 사서 오르면 팔아야지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라는 건. 근데 선진국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란 말 선진국 꾸준히 갖고 있다가 그래서 자본을 대주고 기업은 투자하고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 배당하고 그래서 노후에 그 배당을 꾸준히 챙기는 오히려 배당을 이제 바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식 투자란 말도 저는 기업 투자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기업의 이 배당 성향도 올리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바꿔가는 상법 개정안 통하고 또 배당 성향도 올려야 되지만 그런 흐름과 함께 우리도 가만 오랫동안 한번 저 기업에 내가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투자해서 한번 지켜보고 그 과실을 내가 차근차근 따가자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래야 진정 5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그 세제랑 좀 상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 이제 지배주주들도 배당 안 주고 그냥 회사에 그냥 갖고 있는 게 자기의 여러 가지 뭐 이득을 뭐 챙길 수 있는 이제 이렇기 때문에 배당 안 주고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세제가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같은 100만 원을 난 줘도 배당으로 주는 것보다는 양도 차익으로 주는 게 사실은 나는 좀 세제상 이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묘한 균형이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배당을 조금 더 조금 더 잘 주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뭐 반대할 바는 아닌데 이게 묘한 이제 시장의 그 반대 심리하고 또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당을 많이 주면 이제 어떤 이제 반론이 좀 생기냐면은 이게 우리 주요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도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부가 유출된다. 국부가. 예컨대 우리 3, 4월 내가 주청 끝나가지고 이제 배당이 쭉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나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또 환율이 막 떠요, 그때 되면은. 그래가지고 그럴 때 되면은 마치 무슨 뭐 태극일장 공식처럼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논쟁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게 네. 오랫동안 지금 정착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요 측과 공급 측이 꽉 물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난제다 이렇게 보고 이런 있죠. 거예요. 민주당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교수님 부연 설명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지만 A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배당을 더해요.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그러면 거기서 배당받은 돈은 거기 주주들이 배당받은 돈은 종합소득세에서 빼주고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빼주고 분리과세를 할게 15점 몇 %만 이렇게 그냥 과세를 할게 이렇게 하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소액 주주도 이제 대주주도 그래? 그러면 나 배당 많이 받아도 세금 조금 낼 수 있으니까 배당을 좀 많이 해줄까?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줄까? 하고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 1년에 한 30조 넘게 배당을 해요. 그런데 배당 많이 가져가시는 그러니까 1% 배당 1% 분들이 한 20조 가져가세요. 30조 중에 0.1% 1,000명 중에 한 명이
15조 가져가세요. 14조 7천억인가 가져가세요. 음.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해주면 결국 또 0.1% 1% 그러니까 배당으로 몇십억씩 버는 분들만 또 세금을 낮게 가져가는 그렇네.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경제는 참 어렵다. 그죠? 한 면만 보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라는 경제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히 이 플레이어들끼리 완전히 톱니바퀴가 꽉 껴서 돌아가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만 바뀌었을 때 굉장히 전선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전 전선으로 순식간에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고 경제학자 역할이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연구 용역이다. 그렇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석진 교수님을 잊지 마시고. 네.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